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지난주 첫 강의에 이어서 이제 1장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이고, 그 남은 시간에 2장의 내용도 꿈은 야무지지만 한번 2장을 오늘 하루 끝낼 수 있을지 하루 만에 한번 누구나 다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원시 태초에 지구가 생겨나면서 저절로 처음에 그 루카라고 하는 태초의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자손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낳고 그렇게 낳고 불고 해서 이렇게 쫙 퍼져나왔는데 그 어느 중간 지점에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이 산소가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이 세균들의 공헌으로 말미암아서 대기에 갑자기 산소가 충만해지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갑툭튀가 돼가지고서 이제 산소를 가지고 그래서 진핵생물이 물론 진핵생물이 태어난다는 점은 그 이전에도 물론 산소를 활용을 하면서 이제 대사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완전히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이 혁명적으로 하는 그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 효율이랄까, 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간해수공업과 현대식 공장을 비교하듯이. 그래서 이 다세포 생물이라는 것이 비로소 진핵생물,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안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지난 시간에 대충 그것에 대한 이론을 소개를 하긴 했으나, 여러 가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미토콘드리아와 그 다음에 그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이제 그런 대박을 맞은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엽록체, 이 두 가지는 내부 공생 이론이라고 하는 그 내부 공생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증거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제 세포를 다루는 그 장에서 다시 소환을 해서 다룰 예정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의 출현 자체가 매우 큰 이제 의의를 가지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이 멀티셀룰라, 우리처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진 그냥 단세포적인, 우리가 흔히 폄하하듯이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뭐 자유롭고 얼마나 좋아, 홀로 유유자적 사는 그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다세포 생물은 여기서만이 진핵세포라는 것이 등장한 이후에야 다세포 생물이, 그러니까 세균 원핵세포에서 다세포 원핵세포 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데 일단 해답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세포 생물은 진핵세포에서만 가능한 것이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유는 진핵세포가 원핵세포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핵세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나도 다세포 생물 좀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했을 때 너는 이게 없어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뭐 어쨌길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면은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데. 자, 미토콘드리아 물론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미토콘드리아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산소와 미토콘드리아가 서로 이렇게 죽이 맞아서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 뭐야 이거. 죄송.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ATP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는데 조금 전에 얼핏 언급을 했듯이 그 만들어내는 효율과 양이, 옛날에 태고적 시절에 그 원핵세포 시절에 우리가 나도 좀 ATP 좀 만들어 봤는데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양이,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돼? 그 큰 덩치를
그 어마무시한 등치를 이 지탱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돈이 돼야 빌딩을 짓지. 돈도 없는데 무슨 그저 일단 단칸방이나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 산소를 이용한 미토콘드리아에서 벌어지는 획기적인 그 에너지 대사작용 ATP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이 다세포 생물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라는 점이 우리가 이제 주지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러면 뭐야 나는 자, 이 사이애노백테리아 한국말로 남세균이라고 합니다. 사이애노백테리아. 보니까 이 친구들은 보니까 다세포 아니요? 다세포네, 다세포.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부 다 각자가 이거 왜 거짓말 한 거예요? 얘 뭐야? 그러나 자, 이렇게 개수가 많다고 해서 여러 개로 이루어진 개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다세포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 키워드는 바로 분화라고. 영어로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분화. 이렇게 쓰다가 괜히 스펠링 틀리면 얼마나 창피해. 함부로 영어 쓰는 거 아닌데 말이야. ciation. 이 분화라고 하는 거. 분화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표출을 해낼 수 있느냐, 우리 몸에서. 조직, 기관, 기관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특별한, 계층적인, 특별한, 분화의 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요 수정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의 출발점은 미미하게 하나의 단세포였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이 세포가 융합이 되어가지고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 수정란으로부터 엄청나게 분열을 해가지고 초기 단계에 무수히 많은 세포들을 마구 이렇게 생산을 해내잖아요. 발생 단계에서. 자, 여기까지는 그냥 막 정신없이 세포 분열만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이쪽 부분은 다른 특별한 아주 특수한 나는 이제부터 폐라는 조직을 여기서 만들기 시작하겠어. 그래? 그러면 나는 이쪽에다가 다른 팔을 이루는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조직이 또 모여서 특별하게 훨씬 더 큰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큰 상위 조직체를 형성하면 자, 이제부터 우리는 기관이라고 하자. 올게인이라고 하는 얘는 우리가 흔히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고로 그냥 급사를 혹시 할 경우에 아주 좋은 예가 아닌데 장기 기증을 하고 죽는 그런 경우 그럴 때 여러분들의 면허증에는 뭐라고 딱 찍히냐면 올겐 도너라고 미국 얘기인가? 미국 얘기를 그때 하고 있지. 미국에서 그런 이제 운전 면허증에 장기 기증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트 마크를 이렇게 그럼 딱 붙여줘요, 여러분. 그럼 이제 내가 죽게 되면은 내 장기는 전부 미국 정부에서 가져가겠지? 하는 그것을 하곤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9.11 사태 이후는 안 되더라고. 외국인의 기관은 받지 않겠다라고. 9.11 사태 이후로 미국이 엄청나게 변해버렸어요. 옛날에 넉넉하고 친근하던 외국인에게 매우 친근하던 미국이 갑자기 쫌팽이 나라가 돼버려가지고서 어쨌든 그래서 그 기관, 눈, 심장 무슨 기관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낼 수가 있잖아요. 각 기관들이 여러 개의 다른 조직들로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심장을 보면 심장 안에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조직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심장을 만들듯이 그 다음에 기관들이 여러 개가 서로 뭉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불려주길 바래 하는 것이 바로 기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심혈관계 또는 내분비계, 신경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분화라는 것은 오로지 다세포 생물에서만 볼 수 있고 역으로 말해서 네가 정령 truly 다세포 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네가 지금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되는 거죠.
만약에 다세포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화를 하지 않은 어떤 예를 금방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다세포 생물 내에서 뭔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분화라는 것을 잠시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암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들을 우리의 일부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타도해야 될, 완전히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죠. 왜냐하면 넌 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분화라고 하는 기능적인,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왜냐하면 이 분화가 왜 그렇게 신기한 것이냐면은 따지고 보면 아까 얼핏 그림에서 엄청나게 못 그린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해서 여러 개로 그냥 세포 분열만 했을 뿐, 세포 분열을 이 몸 안에서 하나의 세포가 계속 했다는 얘기는 뭐냐, 이들이 그 자손들은 뭐야, 클론이라는 얘기예요. 동일해야만 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유전자에서 출발해서 그 몸 안에서 일생 동안에 이렇게 분열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들은 전부 한결같이 다르냐 하는 얘기가 바로 요 분화라는 요술까지는 좀 너무 심했고 마술까지만 봐주자. 분화라는 마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세포 생명체가 되는데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태어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슬러 이제 복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공통성과 다양성. 초기에 공통조상 루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쭉쭉쭉쭉 뻗어나온 거지, 막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 공통성이라는 얘기는 모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바로 여태까지 언급을 했던 그러한 공통적인 특성을 왜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한 이유가 바로, 왜냐면 그래봤자 니들이, 날아봤자 벼룩이, 것이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네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공통성이 거기서 발견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반면에 마치 동전의 양면, 참 희한한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다양성을 이렇게 표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자,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변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네가 변한 이유는 바로 네 유전자가 변해서 그런 거거든요. 유전자는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지? 유전자가 변한다는 얘기는 뮤테이션, 돌연변이.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우리가 유전자를, DNA라고 하는 물질을 유전자로 사용을 했던 그 원초적인 원죄 때문에 DNA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가 스스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하는 거야. 변하지 말라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변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럼 그 DNA가 변하는 결과에 의해서 DNA 안에다가 유전자라는 것을 담기로 이미 작정을 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하는 거지. 유전자가 변하면 그 유전자의 기능이 변하고, 그 기능에 의해서 우리의 바깥으로 표출하는 그 성질을 우리는 통틀어서 표현형 또는 형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질. 엄청나게 많은 형질들의 예가 있잖아요. 내가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고, 이것도 일종의 유전적인 형질이고, 내가 키가 크고 키가 작고 튼튼하고 허약하고 눈 색깔이 노랗고 까맣고 빨갛고 빨간 눈, 전부 다 그런 건 형질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이 쫙 요즘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양성들을 이제 이tes구나 그런 말이 있나? 요때다 싶어서 자연 환경이 속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형질을 가진 개체,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이 개체들이 일반적인 어떤 한 환경 조건에 놓여 있는 개체들이 전부 동일한 유전적으로 전부 동일해가지고, 유전적으로 전부 동일하다면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형질이 전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연 환경이 바뀌게 되면 전부 몰살을 하거나,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기 살고 있는 모든 개체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니까 어떤 특별한 환경이 여기다가 어떤 이 힘을 발휘를 해도 거기에 조금 더 잘 적응하는 친구들은 살아남거나 아니면 뭐 죽거나 살거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남겨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결국 그 동네가 전부 보니까 다 김씨요. 하는 식으로. 이게 바로 일종의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각각의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전부 고유한데 그 중에 어떤 일부 유전자를 대표하는 개인이 그 지역을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심화가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분리가. 그래서 이 동네가 두 개 이웃했는데 동네 A에서는 김씨가 완전히 김씨의 유전자가 전부, 저또 옆 동네에서 박씨의 유전자가 전부 나중에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김씨와 박씨가 서로 옛날에는 서로 완전히 너나 나나였는데 둘이 서로 만나보니까 어째 많이 낯서네, 그동안에 참 많이 변했네. 그것이 바로 종분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옛날에는 공통조상이라는 얘기는 이때는 너나 나나 같이 뭐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멀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둘이 다시 재회를 해보니까 이 간격이 너무나 넓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 둘은 어떻게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종분화가 돼버려서 이제 이 A와 B는 옛날에 C라고 하는 하나의 종으로 구분이 됐었는데 옛날 태고 쪽에는 공통조상 시절에는 이젠 더 이상 너와 나는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이것이 바로 종분화, 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한 두세 개의 서로 다른 방식의 이제 정의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가장 잘 와닿는 종의 개념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종 개념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인데 biological species definition 또는 concept라고 하는데, interbreeding, 서로 너하고 나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가능성이 바로 interbreeding이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과 침팬지가 아무리 서로 비슷하게 생기고 생각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지능도 거의 비슷하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침팬지, 아름다운 침팬지에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둘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둘은 서로 다른 종이라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물론 이 생물학적 좋은 개념은 그러니까 서로 이 유성생식, 암수가 있고 그 둘이 짝을 지어서 이제 자손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생식을 하는 생명체,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하는 생명체도 많잖아요. 딸기, 뭐 많은 식물들이 사실 무성생식으로 이렇게 번식이 가능하잖아요. 동물에도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동물도 더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겐 사실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많은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간결하게 깔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말과 당나귀가 서로 다른 종인 이유가 둘이 막 억지로 하면 뭔가 나오긴 하잖아. 노새라고. 그런데 그 나오는 노새는 불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는데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교잡이 되면서 그 교잡을 통해서 나온 자손이 또 역시 번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야 생물학적으로 그 둘은 같은 종에 속한다라고 이제 이 개념적으로 규정이 지어지는 겁니다. 예외는 물론 많지요. 그래서 사실은 사자와 호랑이는 지금 현재 서로 다른 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나 또 어떻게 억지로 얘기를 하자면 자연 상태에서 서로 둘이서 이런 일로 교잡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동물원에서 억지로 시키면 사실 아무 문제 없는 자손을 만들어내긴 하거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같은 서식지에서 있어 본 적도 없고 이미 호랑이와 사자라는 종을 확실하게 구분을 했을 때에는 그 후에 나중에 발견해서 되네 이게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때가 늦어서 아예 그냥 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자와 호랑이는 이렇게 서로 다른 종으로 구분이 돼야만 되는 것처럼 모든 이런 것에 이 완벽함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이것이 바로 어떤 생명체를 이 종에 속한다, 서로 다른 종에 속한다라는 구분하는 이 하나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종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가 모를 정도로 이게 얼마나 믿기지가 않겠죠. 그렇게 많은 돈을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그렇게 갖다가 주고 이거 사실 거저먹는 돈이에요. 국가의 세금 아니면은 뭐 전부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생물학을 하는 학자들한테 갖다 주는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까지 이 지구에 몇 개의 종이 있는지도 도대체 모른다는 말이야. 이거 완전히 근무태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이 종을 전부 파악하는 것이 이 중에 한 10%만 지금 현재 거의 확인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 내가 직접 종사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분류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먼발치려서 방관자 모양으로 혀만 끌끌 차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그 정도로 이 다양성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이 다이내믹한 이 역동성 종이 그냥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옛날부터 그 종이 그대로 있어 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유명한 이 멸종된 공룡들이 그냥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종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멸종이 돼 버리고 또 그 반면에 또 새로운 종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계속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사실은 린네라고 하는 옛날에 1600년대에 스웨덴의 아주 저명한 과학자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에는 그걸 과학자라고 하지 않고 내추럴리스트라고 이제 불러왔는데 다방면에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거죠. 워낙 능력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창시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명법이라고 하는 바이노미얼 왜냐하면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의 종을 이름을 그래서 이 이명법에 의해서 우리가 표기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학명인 것이죠. scientific name이라고 해서 사람의 학명은 호모 세이피엔스라고 하듯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학명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시절에 그 라틴어 쓰는 게 하나의 무슨 요즘 우리 영어 쓰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추앙을 받던 시기라서 웬만한 건 전부 다 라틴어로 표기가 그래서 캐톨릭 신부님들도 전부 이 라틴어 뭐 배워가지고서 알지도 못하는 우매한 신자들을 까라면 까 하는 식으로 막 라틴어로 한 거짓말을 치다가 이제 역풍을 맞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쓸데없는 종교개혁은 또 왜 여기 끌어들이는 거야. 취소. 자, 그래서 그 방식에 의하면은 전체 모든 생명, 이 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구분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종들을 여러 개 비슷한 종들을 하나의 작은 그룹인 속 지너스라고 하는 것을 묶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개의 지너스들 비슷한 지너스들끼리 또 과를 만들고 패밀리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이제 어떤 오더라는 것을 만들고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탑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 계문, 강목, 과속, 종 하는 식으로 중학교 때 제가 생물학을 배울 때 외우던 어렸을 때 배운 거는 참 까먹지도 않아요. 계문, 강목, 과속, 종은 아직도 외우고 있으니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하는 얘기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던 그런 이게 바로 그런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생물학을 그래서 아직도 외운 학문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얘기. 전 세계에 정말.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일반 생물학을 가르쳤었는데, 미국도 이제 의대 가려는 학생들 때문에 일반 생물학을 듣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의대가 의전원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부 다. 그러니까 학부의 전공이 다양한 학생들이 막 오는데, 그들 중에 꽤 똑똑한 학생들 아니에요. 의대 가려고 하면. 의대 가기 매우 힘드니까 미국도. 도대체 너 의대는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는 과학을 참 못하는 그런 나 같은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결같이 한다는 얘기가 이 생물학이라는 것은 이제 전부 메모리. 그러니까 내가 쉽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외우는 건 잘하거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속으로 아닌데 하고 너도 나처럼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야 하고 anyway.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그 이명법을 탄생하게끔 한. 그래서 이명법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이름 중에서 어떤 한 개체를 지칭을 할 때 사람이든 그건 아니면서 개면 하는 그 종으로서 지칭을 할 때 요 속명과 종명을 두 개를 합쳐서 한 개체를 지칭을 하듯이 마치 우리 사람 이름을 할 때 성과 이름을 같이 써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나의 하나의 그룹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 식으로 요 이명법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범이 예를 든자면은 그래서 표범의 학명이 펜세라파두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표범이 속한 그 이름이 바로 펜세라라는 것이죠. 그 펜세라 안에는 표범뿐만이 아니라 뭐 스노우 레퍼드도 있을 것이고 삭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개 비슷한 그런 동물들이 같은 속에 있겠죠. 그러다가 그들을 전부 다 규합을 해서 하나의 조금 더 큰 패밀리라는 것을 만들 때 그 안에는 이 고양이과가 펠리디에이라고 하는 고양이과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고양이도 들어있고 사자, 호랑이 다 들어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쭉 더 모아서 더 크게 큰 그룹을 형성하면은 이제는 order라고 해서 카니보라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카니보라 육식 동물들은 전부 여기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육식 동물들 중에서도 또 그렇게 크게 모아서 하나의 그 그룹으로 하나의 요것을 클래스라 그래서 매멀리아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뭘까? 포유동물이라는 얘기죠. 매멀. 오케이. 그래서 젖먹이 동물들만. 그 다음에 그것들은 또 여러 개 다양한 여러 다른 종류의 강들을 전부 합쳐서 아주 훨씬 더 큰 파일럼 동물문 중에서도 이 코데이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척추를 가지고 있는 척추동물, 그러니까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 우리 쉽게 이제 감이 잡혀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물 전체를 전부 이제는 킹덤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 아래 이 동물계 안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이제 동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그 동물들은 전부 다 여기에 속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킹덤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가 있는 거냐? 옛날에는 여기 옆에 보이는 요 도메인이 이 세 개가 있죠. 영역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요 도메인은 사실 뭐냐 하면 제가 미국 학부에 와서 미국에 와서 학부부터 다시 생물학을 할 때만 해도 요 도메인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냥 킹덤으로만 배웠어요. 킹덤. 그때는 그냥 five kingdom이라고 해서 이제 세균은 하나의 전부, 킹덤 모네라라고 해서 세균뿐만 아니라 고세균을 같이 킹덤 모네라라고 하는 것에서 묶어서 고세균과 세균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원핵 생물은 프로캐리오트는 거기다 하나 묶고 나머지 4개, 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 원생 생물 프라티스트 킹덤, 그다음에 동물, 식물, 곰팡이 이렇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 도메인이라고 하면서 요 세균과 고세균을 2개 서로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를 해버린 것이죠. 그게 사실 좀 더 정확한 이제 분류 방법이긴 해요. 그 다음에 진핵 생물을 하나의 큰 영역으로 묶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개 몇 개의 킹덤들이 쫙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요즘 교과서에서는 이 킹덤 자체를
그렇게 해서 6개로, 5개가 아닌 6개로, 그러니까 세균과 고세균은 어차피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것을 다시 3개의 도메인으로 이렇게 이합 집산을 시켰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까지나 분류의 하나의 기법일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속명과 종명을 사용해서 그 이명법에 의하면, 그 린네가 창시한 이명법에 의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호모 세이피엔스라면 이렇게 사람 같이 안 생겼죠. 네안데르탈인, 사실 네안데르탈, 이미 완전히 멸종을 해버린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우리는 둘 다 똑같이 학명이 호모 세이피엔스로서 사실 교잡도 가능했으니까 서로 해서 이렇게 한 종으로 구분되면서 그들을 구분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엄밀하게 해서 호모 세이피엔스 세이피언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세이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침팬지, 우리랑 가장 가까운, 현존하는 가장 가까운 사촌이라고 얘기를 하고들은 있는데, 세상의 마상에 우리의 가장 가까웠다는 사촌이 성이 틀려버리네. 우리는 호모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호모씨인데 이들은 펜씨네. 펜 트로글로다이츠.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와 같은 속이 아니라, 사실 이 호모라는 속 안에는 우리만이 유일한 지금 멤버입니다. 그 나머지 다른 호모 멤버들은 전부 다 멸종이 돼서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깝다는 침팬지도 사실은 우리와 그만큼 먼 진화적으로 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동물이고, 케이나이스 또는 캐니스, 라틴어는 사실 케이나이스라고 발음을 안 되는 건데 캐니스 루퍼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는 건데, 케이나이스 루퍼스라고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또 이 I 발음을 그런 식으로 굴리지 않으면 못 빼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담이지만, 또 캐톨릭 여담이지만, 미국에 있을 때 캐톨릭 신부님들이랑 제가 좀 가깝게 교류를 할 적이 많은데, 그 수도원에서 그분들이 하는 게, 한국 신부님들이 영어를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주눅이 드는데, 이 라틴어 시간만 되면 우리가 이상하기 전에들은 라틴어 발음을 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오는 대로 탁탁 철자대로 발음이 딱딱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겠구나 진짜 하는. 왜냐하면 이런 학명들을 발음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느끼는 것을 제가 똑같이 느꼈던 것을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자, 캐니스 루퍼스, 똑같은 캐니스 루퍼스인데 이 familiaris라고 하는, 또 이것을 이제 subspecies name이라고 하는데, 뭔가 하나 더 끝에서 더 붙죠. 이게 왜? 같은 늑대와 개는 사실은 같은 종인데 여기서 길들여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새로운 개 품종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교잡이 가능한 것이고, 사실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같은 한 종인데 그래도 조금 뭔가 구분을 하고 싶으니까, 마치 우리가 네안데르탈인과 우리를 구분해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로자 루비지노사 뭔지 아시겠죠? 로자라는 요거 하나 보면 대충 누군지 감이 잡히게. 자, 이 린네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명법을 사용해서 모든 종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리를, 마치 도서관에 가서 잘 체계적으로 책 정리 잘 해놓듯이 한 이유가, 누구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느님한테. 그래서 이 린네는 사실은 엄청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신이 전부 신의 피조물들이고, 있는 그대로 처음에 이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그대로 피조물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으며, 그래서 나는 신의 충실한 종복으로서 이들을 전부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잘 정리해내는 것이 나의 아주 험불한 이제 의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집대성한 것인데, 그 후에 곧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후에 조금씩
기술이 발달하면서 땅을 파다 보니까 뭔가 마구 튀어나오고 화석이 펑펑펑펑 튀어나오는데 어머나 세상에 웬 이게 무엇이요? 웬 공룡 상상도 못하는 이게 왜 있는 것이야 도대체 왜 이게 지금은 없는 것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의문이 자꾸 아니 종이 피조물이 전부 다 있다가 변하지 않는다며 이거 왜 변한 거지? 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혼란 후에 이런 진화라는 개념이 이제 자리를 최소한 생물학계에서는 확고하게 자리를 굳혀온 것인데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이 분류는 지금 이 학명을 사용해서 종들을 전부 이렇게 정리하는 분류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전혀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없었죠. 굳이 진화는 무슨 진화? 그거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소리 진화? 그러나 요즘은 이제 이 분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서로 가까운 어떤 근거로 가까운 서로 생김새가 가까운 것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화적으로 그들이 이제 족보를 이제 계통적으로 분류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적인 유연 관계에 따른 분류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가까운 과거의 공통 조상을 공유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가깝게 이들을 침팬지와 사람이 왜 이렇게 둘을 가깝게 이렇게 딱 붙여놓느냐 그 얘기는 침팬지와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과거에 공통 조상을 가졌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요 phylogenetic tree라고 하는 한국말로 진화 계통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좀 전에 본 그 엄청나게 많은 이 다양한 뭐 고세균, 세균, 그 다음에 진핵생물들 표현, 그것들이 전부 일종의 진화 계통도인 것이죠. 공통 조상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또 격가지를 마구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것이 이제 진화 계통도의 예인데 여기서 보면 이 또 한 가지 진화 계통도 여기서 이제 침팬지와 사람이 공통 조상에 여기 점이 하나 찍히고 원숭이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원숭이들 예를 들어서 개코 원숭이하고 우리는 이쯤 돼서 어느 정도 훨씬 더 조금 더 먼 과거로 내려가면 서로 간의 이 공통 조상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쭉 가다 보면 동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와 너무나도 먼 보거 같은 것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면 여기서 이제 서로 접점을 공통 조상이라는 접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계통도는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계통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소위 말해서 전통적으로 이런 계통도를 만들어낼 때는 이런 이 분류학자들이 엄청나게 그 재주가 신박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탁 보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희한하게 이것들을 전부 이렇게 어떤 이 단서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비슷하다 뭐 하는 이 아주 정말 엄청나게 좋은 재주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전통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즘 새롭게 부각된 DNA 염기서열 비교만 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시 확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도 이것이 똑같이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이것은 워낙 어렵지 않은 분류이니까 구분이니까. 그래서 요 숫자가 사실은 이 상대적인 비슷한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DNA 염기서열 비교에 의거해서 이렇게 그렇다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DNA 염기서열 비교를 하면은 이게 물론 이 정도 하는 거는 DNA 염기서열 비교를 이걸 하건 아니면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건 전혀 차이가 없죠. 다만 DNA 염기서열 비교로 이것을 할 때 훨씬 더 이제 정확하다고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전통적인 이 분류학을 하신 분들이 들으면 이건 매우 화를 내시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 분류학을 하시는 분들도 DNA 염기서열 비교와 이거 좀 할 쓸데없는 거라고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분류를 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십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맞거든요. DNA 염기서열 비교를 해서 훨씬 정확한
유행격 확립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의 이 장점을 크게 부각을 해서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세균하고 우리하고 사실, 예를 들어서 고세균하고 우리하고 그냥 진짜 세균하고 세 중에 누가 더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고세균이랑 더 가까워? 아니면 세균이랑 더 가까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걸 알 거야? 그건 사실 그런 것들은 DNA 염기서열 비교를 해가지고서 딱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훨씬 더 이런 저의 이 유용성을 훨씬 더 발휘를 할 수 있고, 한국말은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튀어나오냐. 자, 근데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얘기는 DNA 염기서를 사용하면 그렇게 진화적 유형 관계를 딱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사용할 수 있어. 좋아. 왜? 왜라고 묻는 거야. 왜? 무슨 근거로 이게 된다는 얘기일까?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여기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을 할 때 저는 주로 어떤 것을 사용을 하냐 하면은, 일란성 쌍둥이 얘기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갓 태어났어요. 부모로부터 일란성 쌍둥이가 짠 하고 태어났어. 일란성 쌍둥이니까 둘은 유전적으로 100% 동일합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요 기간이 원데이, 하루예요. 하루 만에 쌍둥이가 태어났어. 자, 쌍둥이 태어난 기념으로 한번 쌍둥이의 DNA를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일 겁니다. 둘이 DNA 검사를 해보면 100% 일치할 거예요. 쌍둥이란 얘기는 그대로 똑같은, 정말 유전적으로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100년을) 살았어요. 장수했어. 100년을 서로 각자의 환경에서 살았어. 그러다가 다시 재회를 했어. 야, 형 오랜만이야. 자, 우리 기념인데 100년 만에 서로 만났는데 기념으로 우리 DNA 검사 한번 해볼까? 값도 싸. 돈만 2만 원만 내면 다 돼. 그때 당시에는 아마 100년 후에는 2만 원이 아니라 2천 원만 내도 아마 DNA 검사가 하루 만에, 아니면 10분 안에 가능할 거예요. 했어. 100%? 쌍둥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에 살아온 100년 동안에 돌연변이가 어디선가 일어나서 여기서 고착화될 수가 있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는 얘기. 그런데 이들이 살다 정말 살다 못해서, 그래서 한 5만 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5만 년이 산 후에 다시 만났어. 재회를 했어. 형, 5만 년 동안 잘 살았어? DNA 검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100% 일치할 것 같아요? 절대. 5만 년 후에는. 절대. 이게 바로 그 이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쌍둥이라는 얘기가 바로 공통조상에서 분리한 하나의 종분할을 시작한 어떤 개체라고 종의 개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똑같은 얘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DNA 염기서열 변화. 이건 어디서? 돌연변이죠. 돌연변이에 의해서 염기서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저절로 무작위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발생한다는 것은 각각의 개개인에서 발생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무작위니까 일단 위치가 달라. 두 번째,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느 한쪽에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점점 더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시간이 공통조상에서 어떤 두 개체가 공통조상으로부터 분리됐던 시간이 훨씬 더 길면 길수록 이 둘 간의 DNA 염기서열 변화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종 멤버가 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진화적으로 가까우냐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은 그냥 이 DNA 염기서를 비교하고 심지어 이것을 가지고 이들의 공통 조상은 몇만 년 전에 살았었다는 것까지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포인트가 바로. 거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생명체의 공통 특성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자, 두 번째 세컨드 스토리로 가서 이제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간의 상호작용 중에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일단 그것을 먼저 파악하기 전에 이 생명체 자체의 구성을, 계층적인 구성을 살짝 살펴볼 것 같으면 이렇게, 이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 물질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원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원자가 좀 더 크게 모이면 2개 이상의 원자가 모이면 분자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분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고분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고분자들이 엄청 이거 여기까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세포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많은 유기 고분자 물질들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one of the 중요한 화두였었으니까. 자, 일단 세포를 하나 만들면 단세포를 만들고, 여기서 지금 군체세포라고 하잖아요. 원핵세포 중에서도 아까 이 남세균들처럼 이렇게 군체세포, 다세포라고 얘기 아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다세포 생물이 되면은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분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세 가지, 조직, 기관, 기관계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행위를 수행을 했을 때 바로 분화를 이루어서 이러한 개체를 하나 만들어.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하나 층층 계층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이어라키.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발전을 해가면서 크게 벌려나가는 요 계층적인 조직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체가 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하나의 단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더 큰 하나의 조직 단위로 넓혀가는 이런 계층적인 구성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의 예를 들어 볼까요? 세균. 또 진핵 생물이라도 단세포 생물들이 몇 개 있죠.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진핵 세포인데도 단세포인 효모. 맥주 효모라든가 빵 효모라든가 하는 그런 효모 단세포 생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원생 생물들. 이들은 전부 단세포 생물이, 이들은 이 세 가지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조직, 기관, 기관계의 구성 단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분화를 이루지 못하는, 세포 하나 갖고 뭔 분화를 얘기해? 세포가 여러 개가 있어야 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정의, 무슨 기관의 정의, 기관계의 정의, 그거를 지금 현 단계에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쑥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의 개인으로서 그런 식으로 다세포로 이루어진 개체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개체 밖으로 개체의 범주를 넘어가서 이제 이 생명체의 그 소위 말하는 계층적 구성이 사라지는 것이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 소리냐면은 그것을 벗어나서는 이것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는 개체군과 군집의 차이는, 물론 군집이 개체군보다 하나 윗단계의 상위 조직이긴 하나, 그것의 차이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만 이루어진, 지금 개구리밖에 안 보이죠. 이게 군집으로 하면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어느 한 장소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의 개체군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죠. 다만 그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개체군을 꼭 하나의 지칭을 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어떤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람 개체군, 사람뿐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는 파리도 살고 생쥐도 살고 바퀴벌레도 살고 하지만 그 중에서 사람 개체군만을 일컬을 때는 그런 식으로 집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전체에 살아있는 모든 다른 종들을 다 포함해서 그 어떠한 특정 지역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커뮤니티, 영어로 군집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자, 그랬을 때 그 같은 장소인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것들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있게끔 해주는 고마운 우리의 환경까지 다 포함을 해서 떠올릴 때는 우리는 이것을 에코시스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전부 지역적인, 소위 말해서 로컬. 근데 그것을 전 지구의 범용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하나의 생물권이라고 하는 바이오스피어라고 해서 대기와 지각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이 전체 지구를 덮고 있는 생명체가 그 안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통틀어서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거 역시 전부 조금 더 높은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hierarchical organization의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hierarchical organization 볼 때 우리가 하나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요것은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은 emergent property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요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발적 특성의 이제 중요성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심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하나의 어떤 조직체가 되는 것인데, 심장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원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러면 뭐 심장이라는 거 뭐 있어? 심장 근육들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심장 근육 하나를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심장이 어떻게 이제 일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심장 근육들을 그 하부 조직에서 열심히 아무리 들여다봐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예기치 못한 특성이 갑자기 심장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창발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예는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은 심장처럼 하나의 기관일 뿐인데 무엇로 만들어진 뇌입니까? 신경세포로 만들어진 뇌거든. 신경세포 하나를 열심히 연구를 했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뇌를 전부 다 빠삭하게 마스터했으니까, 아니 신경세포를 다 마스터를 했으니까 뇌는 우리가 뭐 이제는 하나도. 근데 갑자기 뇌라는 것을 조직을 한 다음부터 갑자기 뇌에서 나오는 지능이라는, 인텔리전스라는 하는 기능, 이거 아무리 신경세포를 뒤돌아봐도 인텔리전스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뇌에서 또 하나 발생시키는 사랑을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게 왜 갑자기 생겨나는 거야? 라는, 이것이 바로 모든 각 단계에서 더 높은 상위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전혀 그 하부 단계에서 이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성질이 튀어나온 그런 현상을 우리는 창발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사실은 창발적 특성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창발적 특성을 생명체의 특성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창발성 특성이 생명체에서만 발견되는 건 절대 아니고, 자전거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무 데서나 자전거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흔히 제가 얘기를 드는 건데, 집에 있는 차고에 전부 각기 집에 차고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차고에다가 자전거를 분해를 쫙 해가지고 정신없이 쫙 깔아놨다고 칩시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잘못이 하나 딱 들어가가지고서 딱 보면 이게 뭐야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를 잘하는 미케닉이 들어와가지고서 5분 만에 자전거를 조립을 쫙 해서 어떻게 타고 가는 건지도 보여준다면 그제서야 창발적 특성이라고 감탄을 하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잘못을 그냥 그대로 자인하는 거지 하는 식으로, 이 창발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예측을 못한다는 것 뿐이지, 이 엄청나게 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진 생명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부품들이 이것을 서로 간에 복잡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A라는 이렇게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지, B라는 것을 만들지, C를 만들지를 전혀 우리 지금 이 불쌍한 뇌로 파악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열심히 밤새가면서 몇십 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들여다봐도 이것이 바로 창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의 그 딜레마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AI의 출현을 기대를 하며 AI가 이것을 AI 불러 때는 뭐 이상한 애들이 지금 다시 새로 AI 취소 없던 걸로 합시다. 뭔 소린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질라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끝내고자 했는데 이제 벌써 5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한 시간을 먼저 또 끊고 마지막 요 나머지를 또 다음 시간에 이것을 이제 끝내야 한다는 이런 굴욕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나가지. 어쨌든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